2부에서는요.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그럼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길을 갈 것이며 그 패배한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또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리고 크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당으로 입지를 굳힌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그 행보를 보일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두 분,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이 두 분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가장 큰일 났다 싶은 분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임기 중반이긴 하지만 이제 아직 만 2년도 안 지났거든요. 3년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에도 여소야대라서 하고 싶은 입법을 못했다. 입법 지원 그 백업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그럼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뭐 너무 답답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강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 별로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 물가 문제나 이런 문제, 이 경제 문제가 국민들이 이 정부 때문에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정부가 뭐 이 문제,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는 거는 태도거든요. 대통령의 태도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생각해 보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도어 스태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선거가 앞에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도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이런 것에 국민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2년이 다 되도록 야당 대표, 그것도 거야 대표를 만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이게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는 어떤 진영이나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다 합니다.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해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점에서 정말 그 좀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정기조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한다.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사의를 표했고, 그럼 이제 차기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92명이 야당인데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인준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을 어떻게 내세울 거냐? 이 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 선거 결과는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 의미의 패배를 넘어선 패배다. 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남은 임기를 그래도 뭔가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하려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야당과의 협치가 이제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고요. 그러려면 내각 구성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거국 중립 내각에 준하는 그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이번 국정기조 전환에 임해야. 왜냐하면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건 꼭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기조 전환을 안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부터 이 압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예전같이 그냥 일상적으로 뭐 좀 하는 신용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책을 그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찬 대표는 이제 앞으로 이 총선 결과를 받들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엄 소장께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정말 대통령이 변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사실 저도 이제 유승찬 대표하고 되게 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됐는데요. 혹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러니까 고 이성균 그리고 아이유가 출연했던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나의 아저씨로 고 이성균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는 아이유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정신적, 물리적 이런 도움도 좀 주긴 하는데 주로 얘기가 들어주고 바라봐주고 친구가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사실 우리나라의 뭐 물가를 비롯해서 경제 뭐 등등 국민들의 소원까지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대한민국은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라서 시장 자체에 모든 권력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뭔가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또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저는 대통령이 그래야 된다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해놓은 성과는 거의 없다. 근데 왜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40% 초중반을 왔다 갔다 했냐면요. 바로 이 고 이성균이 역할했던 나의 아저씨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뭐 그런 눈빛, 그런 손길, 그리고 선량한 표정,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 심판으로 이렇게 총선 결과 확 나온 것도 전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충청도가 28석이고 인천이 14석 그러면 44석인가요? 근데 여기가 주로 이제 이런 정서 때문에 완전히 저는 등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기조 변화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식의 어떤 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함께 얘기를 들어주고 동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능력이 없어 상관없어요.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어떤 고유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게 전 첫 번째 윤 대통령의 과제. 이건 온전히 본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승찬 대표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만나야 돼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것도 n분의 1로 만나면 안 됩니다. 1대1로 만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총리 사의를 이제 그러니까 총리 사의를 받아들였는데 수용을 했는데 총리 말씀대로 야당이 동의하는. 그러니까 굳이 뭐 야당한테 동의를 안 구해도 야당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는 어차피 국회에서 인준을 통과해야 되니까 찬성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처럼 야당이 계속 뭐 인사청문회 협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야당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된다.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제 국정기조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선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정부와 국민의힘 다 전국 선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총선은.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서 1년 만에 이제 승리한 어떤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군사 정권이 있었잖아요. 군사 정권은 정말 전국에서 진짜 인재들을 찾아 썼습니다. 진짜로. 검찰 정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해 보니까 완전 허당. 이번 총선처럼 전략도 없고 뭣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서 가령 KBS 사장, YTN 사장 왜 선거 코앞에 두고 임명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언론 통제 정책으로 읽혔거든요.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들도요. 우리나라 보수들이요. 기본적인 OECD 수준의 민주주의적 자유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극렬 보수 빼고는요. 이런 영린을 다 건드렸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것도.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요. 그게.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레드팀이 전무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없다. 그리고 뭔가 유능한 인재를 데려다 쓰기보다는
말 잘 들을 만한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이게 사실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선거 결과 이후에 또 만약에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훨씬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도 따로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 좋아하시는 그 소맥 회동을 1대1로 했으면 좋겠다. 야당 그 대표들과. 그거는 뭐 원내 교섭단체가 뭐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가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연쇄적으로 소맥 회동하면서 의견을 듣고 그걸 국정 기조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이 성남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게 두 분의 주문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총선에 드러난 성남 민심을 어느 정도 등 돌린 민심을 돌아세울 수 있지만 지난 2년의 그 국정 기조를 고집을 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이 비판적인 목소리, 이 반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 국정 기조를 바꿀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국정 운영의 축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난해 그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여권 내에서 이 국민적 지지도가 좀 높은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이제 총선을 치렀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총선 다음 날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여당 내부의 어떤 이제 지도부 공백 사태 이건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총선 참패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의 당 장악 시도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대표가 6명 바뀌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당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어야 됐다고 봐요.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에서 맨 먼저 기자회견 했는데 이때 맨 먼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본인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어기고 당대표를 임명하다시피 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당대표를 임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전당대회 같은 그런 수순을 거치기도 했고 또 비대위 출범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본인이 당대표를 임명해 왔다. 그런 것이 오늘날 선거 참패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당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 선거에 이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죽어버린 당이 돼버린 거죠. 이를테면 이제 좀비 당이 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정 관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당무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이제 주로 비윤들이에요.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뭐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여기에 저는 일체의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 스스로 이 리더십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고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인다면 탈당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하고 또 이게 이제 당 전체로 확산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당정 관계에서는 일체의 손을 떼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국민의힘 어떻게 좀 수습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어려운 숙제죠. 저는 엄 소장님 말씀에 거의 대체로 동의하고요.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 선거를 참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예요. 그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보수가 강했어요. 전통적으로.
그 진보는 대체로 저항 세력이었죠. 얼터너티브였지 이렇게 뭐 주류 스트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보수가 너무 찌그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들이. 아직도 진영에 갇혀 있는 건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가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나이도 젊고 그걸 넘어서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변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 전국 선거 3번인가를 이겼잖아요. 그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치른 선거에서. 근데 이 정도의 인물이 있을 것이냐 지금 보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관건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어차피 윤재옥 그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 당대표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비대위 체제로 가긴 참 어렵지 않겠어요? 과도적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대표 리더십을 뽑는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기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뭐 이제 지난번 당대표 뭐 민심 당심 다 제거하는데 그 있었던 유승민 그분은 이제 원내죠. 그다음에 나경원 이제 원내 이제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분당에서 어쨌든 안철수 그 의원도 이제 그 살아왔고 저는 그래서 분당에서 그 마지막 조사에서 이광재 그 후보가 한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을 때도 저는 안철수 후보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10% 15%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이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상계동 선거하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랑 붙을 때 이준석 후보랑 붙을 때인데 마지막 여론조사 3% 차이 났었어요. 23% 이겼어요. 이번에도 8% 이상 뒤처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8% 이상 이겼어요. 그런 당대표 주자군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참 이 세 분이 장점이 다 있는 분인데 그렇다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좀 제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거든요. 각자의 장점과 단점들이 너무 좀 뚜렷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뭐 이제 기적을 쓴 2명이 있잖아요. 본인의 노력으로 기적을 쓴 이준석 후보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있고 천운으로 기적을 쓴 김종민 새누리당 그 세정갑에서 살아나온.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이번 캠페인은 그 선거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만큼 굉장히 모범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독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사례죠. 나중에 한번 우리 신동아에서 심층 취재를 해서 이 이준석 캠페인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수 재편에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선거의 불행은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선을 이기고 나서 선거연합을 해체한 거잖아요. 세대 연합론을 해체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전 이번 총선이 이준석의 시간으로 시작해서 이준석의 당선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거나 이준석은 보수의 굉장히 큰 자산이다. 물론 이준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있을 때 그런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가 당장의 선거엔 유리하지만 리더로 성장하는 데는 굉장한 제약이 되거든요. 이번에 개혁신당의 그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준 대목.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성찰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보수 재편, 국민의힘 재편에는 이준석 대표를 그가 이루어냈던 성과를 계승하고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리뷰 2회차에서는요. 이 참패한 여권이 앞으로 재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두 분 공이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마이웨이,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 기조가 아니라 국민 뜻을 따르는 이 국정 기조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라고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참패한 여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비윤 중심으로 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 또 유승찬 대표께서는 장애회에 나가 있지만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또는 이준석 대표를 역할을 세워서 이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이
어떻게 이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할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것인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